1397년 조선 건국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은 한양의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이름은 도. 누구도 이 아이가 훗날 이 땅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물이 되리라고는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왕위는 을의 맏아들의 것이었고 셋째 아들이란 형제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존재였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어린 충녕 대군은 남달랐다. 또래의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에 그는 책을 펼쳤다. 하루 종일 때로는 밤이 이슥하도록 글자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 독서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강렬하여 마침내 눈에 무리가 오고 말았다. 아버지 태종이 직접 책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다. 그러나 충녕은 멈추지 않았다. 학문을 향한 갈증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았고 어떤 제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형이었던 양녕 대군이 세자의 자리에 있는 동안 충녕은 그저 차분히 자신의 학문을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왕세자의 자리는 단순히 혈통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양녕 대군이 세자의 지위에서 폐위되면서 운명의 시계바늘은 충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종은 셋째 아들의 인품과 학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번뜩이는 지성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1418년 충녕 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왕자에 올랐다. 그의 나이 22살이었다. 그러나 즉위의 감격 뒤에는 무거운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은 아직 건국 초기의 혼란을 완전히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였고 북쪽 국경은 여전히 위태로웠으며 백성들의 삶은 나라의 기틀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22살의 청년왕은 이 모든 과제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세종 치세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민본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이 사상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세종에게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통치의 원칙이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여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이 말 속에 세종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성의 배를 채우는 일,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 그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믿음. 세종은 이 믿음을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섬세한 제도로 그 철학을 현실 속에 녹여냈다. 조선시대의 신분질서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들 중 하나가 바로 관비, 즉 관청에 소속된 여성 노비들이었다. 이들은 임신 중에도 출산 직후에도 쉽게 일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세종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더 나아가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아도 놀라운 이 조치는 신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세종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힘없는 이들을 배려할 때 그 나라의 품격은 높아진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본 정신은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조선의 신분제는 엄격했다. 양반이 지배하고 중인과 천민이 복종하는 구조는 사회 전반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세종은 그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능력이 있는 자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를 끌어올려 나라를 위해 쓰도록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영실이다. 장영실은 관노, 즉 관청의 노비 출신이었다. 그의 손재주와 과학적 재능은 탁월했지만 신분제도 아래에서라면 평생 그 재능을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묻혔을 것이다. 세종은 달랐다. 그는 장영실을 직접 발탁하고 그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후원했다. 이 결단 하나가 훗날 조선 과학기술의 찬란한 황금기를 여는 씨앗이 되었다. 세종의 리더십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가 권력을 혼자 쥐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가 그 증거다. 의정부 서사제란 왕이 모든 정무를 혼자 결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정부, 오늘날의 내각에 해당하는 최고합의 기관을 통해 국가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왕에게 존재한다. 권력을 집중시킬수록 결정은 빠르고 시행은 쉬워진다. 그러나 세종은 그 유혹을 뿌리쳤다.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룰 때 나라가 더욱 건강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그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세종의 태도는 그가 즐겨 사용한 화법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내도록 이끄는 동시에
왕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전통적인 군주의 이미지는 명령을 내리는 자다. 그러나 세종은 묻는 자였다. 소통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 소통의 힘이 조선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냈다. 세종이 강조한 또 하나의 덕목은 적솔력이었다. 지도자가 말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아랫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힘. 세종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책을 읽고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누구보다 긴 시간을 정무에 바쳤다. 그의 리더십이 신하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세종의 시대 조선의 북쪽 하늘 아래에는 끊임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여진족의 세력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시시때때로 조선의 변경을 노렸다. 이 땅이 과연 조선의 것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영역인가를 둘러싼 현실의 싸움이 북쪽 변경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세종은 이 현실 앞에서 명확한 의지를 천명했다. 조종의 땅은 한치도 버릴 수 없다. 이 짧은 선언 속에는 거대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선조들이 지켜온 땅을 후손에게 고스란히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군사적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각오. 세종은 이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 그 결과가 바로 사군 육진의 개척이다. 사군은 압록강 상류 지역에 설치된 4개의 군사 거점이다. 최윤덕과 이천이 이 지역 개척의 중심에 섰다. 그들은 여진족의 거센 저항을 뚫고 압록강을 따라 조선의 방어선을 구축해 나갔다. 육진은 두만강 유역에 설치된 6개의 군사 요새다. 이 지역의 개척을 이끈 인물은 김종서와 이증옥이었다. 훗날 대호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김종서는 혹독한 북방의 추위와 적의 공격을 무릅쓰며 두만강 유역에 조선의 깃발을 꽂았다. 이 사군 육진의 개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영토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국경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그 선이 바로 이 시기에 그 기틀이 만들어졌다. 세종의 결단과 그것을 실현한 장수들의 용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략적으로도 세종의 북방 개척은 혁신적이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아니 그 이전 왕조들의 방어 전략은 산을 방어선으로 삼는 것이었다. 산악 지형을 활용해 외적의 침략을 막는 방식은 지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세종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 2개의 큰 강을 천연 방어선으로 삼는 것이었다. 강을 경계로 하면 적의 도하를 막기가 훨씬 용이하고 국경선의 설정도 명확해진다. 산이 아닌 강을 방어선으로 삼겠다는 이 발상의 전환이 조선의 북방 안보를 새롭게 재편했다. 그러나 군사적 개척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무리 요새를 세워도 그곳을 지킬 사람들이 없다면 허울에 불과하다. 세종은 이 문제를 3인 정책으로 해결했다. 남쪽, 즉 삼남 충청, 전라, 경상 지방의 백성들을 북방으로 이주시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정책이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북쪽 땅으로 이주해야 했던 백성들에게는 분명 두렵고 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조선의 영토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사람이 살아야 땅이 살고 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주한 백성들과 함께 세종은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도 섬세하게 처리했다. 토관제가 그 해법이었다. 북방의 토착민 중 능력 있는 이들을 지역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였다. 이는 단순히 포용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토착민들이 관리로 일할 때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토착민들의 불만을 줄여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실질적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군사적 정복과 민심의 통합, 이 2가지를 동시에 추구한 세종의 북방 정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전략이었다. 세종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다. 15세기 전반기 세계 지성사의 무대에서 조선은 결코 변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 시기에 세계적인 과학적 업적을 집계한 어느 일본 학자의 사전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실려 있다. 15세기 전반기 인류가 이룩한 주요 과학적 성과들 중 조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한국 29건, 중국 5건. 세계 최강의 문명 대국으로 군림하던 중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과학적 성취를 작은 나라 조선이 이루어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세종이 있었고 세종이 아낀 인재들이 있었다. 그 이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있다면 단연 장영실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그는 관노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마치 마법사의 손처럼 움직였다. 금속과 나무를 다루는 솜씨,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능력은 당대에 그와 견줄 자가 없었다. 세종은 그를 발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마음껏 연구하고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국가의 자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종이 단순한 학자 군주가 아닌 과학기술의 기획자이기도 했던 이유다. 장영실이 만들어낸 발명품들은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도 경탄을 자아낸다. 자경루는 물의 힘으로 작동하는 자동 물시계다. 물이 흐르면서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종과 북과징을 울려 시각을 알려주는 이 장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국가 행정의 근간이다. 관리들이 언제 일을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조정의 의례가 언제 거행되어야 하는지, 군사작전이 어느 시각에 개시되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시간의 정확한 측정에 달려 있었다. 자경루는 그 기반을 제공했다. 앙부일구는 오목한 손 모양의 해시계다. 해가 지는 동안 그림자가 이동하면서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주는 이 정밀한 기구는 궁궐 밖 백성들이 오가는 거리에 설치되었다. 시간은 왕실과 관리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백성 누구나 하늘을 우러러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세종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기구였다. 하늘의 별자리와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이 장치는 천문학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과학기술의 성취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추국이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이 기구는 농업국가 조선에서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 강수량을 알아야 농사의 작황을 예측할 수 있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세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추구기는 단순한 기상 측정 도구가 아니라 백성의 삶과 직결된 실용적인 과학의 산물이었다. 천문학의 영역에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성취가 있었다. 바로 역법서 칠정산의 편찬이다. 칠정이란의 달, 그리고 다섯 행성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일곱 천체의 운행을 계산하여 달력을 만드는 것이 역법이다. 조선 이전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역법은 중국의 수도, 즉 중국의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었다. 당연히 조선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칠정사는 서울, 즉 조선의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의 운행을 계산한 역법서였다. 이것은 단순히 달력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중국의 역법에 의존하던 관행을 끊고 조선 스스로의 하늘을 읽겠다는 자주적 선언이었다. 세종의 과학 정신은 하늘에만 향하지 않았다. 땅 위의 백성들을 위한 실용적 학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농사직설은 그 대표적인 결실이다. 기존의 농서들이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다면 농사직설은 달랐다. 조선 각 지역의 농민들, 즉 실제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며 수확을 거둔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직접 수집하여 정리했다. 현장의 목소리, 실천적 지식이 담긴 이 책은 조선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의학 분야에서도 세종의 시대는 눈부셨다. 향약집성방은 조선 땅에서 나는 약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학서다. 이 땅의 풀과 나무, 돌과 강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병에 효험이 있는지를 집대성한 이 책은 백성들이 비싼 중국산 약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역시 자주성과 민본 정신이 과학과 만나는 지점이었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표준이 필요하다. 길이를 재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무게를 달 때 쓰는 단위가 제각각이며 부피를 측정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세금을 걷는 것도 물건을 거래하는 것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종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량형의 표준화에 나섰다. 흥미로운 것은 세종이 도량형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출발점은 음악이었다. 더 정확히는 음악의 근본이 되는 소리였다. 동양의 음악 이론에서 황종은 모든 음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음이다. 이 황종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 만들어진 관, 즉 율관을 황종척이라 부른다. 세종은 이 황종척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다.
황종의 소리가 정확히 울릴 수 있는 율관의 길이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세종의 발상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황종척을 단순히 음악을 위한 도구로만 쓰지 않았다. 이 율관의 길이를 길이 측정의 기본 단위로, 이 율관에 담기는 부피를 부피 측정의 기본 단위로, 그리고 이 율관을 가득 채우는 재료의 무게를 무게 측정의 기본 단위로 삼은 것이다. 하나의 음악적 표준이 길이척, 부피양, 무게형을 모두 아우르는 도량형의 통일된 기준이 된 것이다. 이 발상의 아름다움은 그 통합성에 있다. 우주의 조화를 소리로 표현한 음악, 그 소리의 기준이 인간 생활의 모든 측정 활동을 통일하는 기반이 된다는 사상. 예술과 과학과 행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통합적 사고방식은 세종이 단순한 실용주의자가 아닌 심오한 철학자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도량형의 통일은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 쌀을 살 때, 땅의 면적을 재어 세금을 계산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자가 같은 길이를 가리킬 때 비로소 공정한 거래와 합리적인 행정이 가능해진다. 세종이 이룩한 표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선 사회의 질서를 단단히 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이제 세종의 모든 업적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조선은 한자를 공용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다. 모든 공문서, 모든 법전, 모든 역사서와 학문적 저술이 한자로 쓰였다. 그러나 한자는 배우기가 극히 어려웠다. 수천 자에 달하는 글자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유 있는 양반 가문의 자제들이었다. 일반 백성들, 특히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며 살아가는 평민들은 한자를 배울 시간도 기회도 형편도 갖지 못했다.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을 몰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도 자신을 변호하는 글 한 장 쓰지 못하는 것이다. 관청의 문서를 읽지 못해 권리를 빼앗기면서도 그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기쁨과 슬픔을, 사랑과 그리움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세종은 이 현실 앞에 마음이 아팠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내 백성이 왜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그를 움직였다. 1443년 세종은 28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문자 체계를 완성했다. 처음에는 언문이라 불렸고 공식적으로는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훈민정음의 위대함은 그 창제 원리에 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자들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하거나 다른 문자 체계에서 파생되거나 특정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 누가, 언제, 왜, 어떤 원리로 그 문자를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훈민정음은 다르다. 누가 만들었는지 세종, 언제 만들었는지 1443년, 왜 만들었는지 백성을 위해, 그리고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 바로 1446년에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이 해례본에 담긴 제자 원리는 경이롭다. 자음 글자들은 사람이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이 취하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 소리가 만들어지는 신체의 구조 자체를 글자의 형태로 추상화한 것이다. 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상인가. 모음 글자들은 하늘, 땅, 사람이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우주를 이루는 세 가지 근본 원리, 즉 천, 지, 인의 사상이 문자 속에 녹아든 것이다. 28자라는 간결함 속에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이 28자를 조합하면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다. 배우기 어려운 한자와 달리 훈민정음은 며칠 만에 익힐 수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말이 해례본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위대한 창조는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이 아니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 특히 채말리를 대표로 하는 이들은 거센 반대 상소를 올렸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중국의 문화와 학문을 숭상하는 마당에 따로 우리만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사대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랑캐들이나 독자적인 문자를 쓰는 법이니 조선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한자라는 완벽한 문자가 이미 있는데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세종은 이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중국을 섬기고 중국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조선의 기본 외교 노선이었음에도 그는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자는 중국어의 소리와 문법 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어는 중국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다. 그러니 중국 문자를 빌려 조선어를 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조선어의 소리와 구조에 완벽하게 맞는 독자적인 문자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나왔다. 세종이 친히 서문을 썼다. 그 서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몇 줄 속에 세종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왕이 백성을 가엾이 여긴다는 것, 그 가엾음이 위대한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 역사 속에서 이 정도로 명확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진 발명, 이 정도로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 문화적 업적은 찾기 어렵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의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언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가 현대 음성학의 이론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감탄한다.